얼음 궁전의 시어머니와 달빛 닮은 며느리, 도도한 시어머니와 다소곳이 말이 없는 며느리와의 기싸움. 지극정성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병을 치료해주고 돌봐준다. 결국 그리도 도도한 시어머니는 며느리 앞에서 눈물을 보인다. 그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그 여인이 밤새 혼자 울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녀를 얼음궁전이라 불렀습니다. 그런 여인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 하나 때문에.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사람 지금까지 6명입니다. 6명 모두 석 달을 못 버티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7번째 며느리는 1년이 지나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겨울 새벽 꽁꽁 얼어붙은 강가. 한 여인이 맨손으로 얼음을 깨고 있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밥을 짓는데 간이 없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정성껏 간호해도 가거라는 말만 합니다. 그래도 곁을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떠나겠습니까? 이 며느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이 영상에 있습니다. 법도로 세운 집안이 있었습니다. 3대를 이어온 규율이었습니다. 그 집안에 진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반듯한 손과 조용한 눈빛뿐인 며느리였습니다. 결국 이겼습니다. 법도가 이겼을까요? 진심이 이겼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그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차갑고 딱딱한 여인이 밤새 혼자 울었다는 것을. 그 여인은 평생 단 한 번도 무릎을 꿇은 적이 없었습니다. 울음이 무엇인지도 잊은 사람처럼 수십 년을 살아왔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얼음궁전이라 불렀습니다. 그 눈빛 앞에 서면 한겨울 찬바람도 뒤로 물러설 것 같다고들 했지요. 그런데 그 여인이 무너졌습니다. 호통 한마디에도 벌벌 떨던 식구들이 아니었습니다. 3대를 이어온 가문의 법도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하나였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반듯한 손과 조용한 눈빛뿐인 가난한 선비의 딸 하나가 그 얼음궁전을 무너뜨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 이야기입니다. 안동권 씨 가문, 3대를 이어 내려온 이 집안은 단 하나의 법도가 있었습니다. 흐트러짐은 죽음보다 부끄러운 것. 이 가문의 여인들은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감정이란 것은 가슴 깊은 곳에 꼭꼭 눌러두는 것이 이 집안의 오래된 방식이었지요. 최 씨 부인은 그 법도의 화신이었습니다. 30의 남편을 잃었습니다. 외아들 하나를 데리고 이 집안을 혼자 지켜왔지요. 눈물 한 방울 보인 적 없었습니다. 허리 한 번 굽힌 적 없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아이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습니다. 피가 났지요.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려는 순간 최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울면 더 아프다. 참아라. 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아이는 어머니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집안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집 며느리로 들어가면 석 달을 못 버틴다고.
최 씨 부인 눈 밖에 나면 그날로 짐을 싸야 한다고. 실제로 첫 번째 며느리감은 인사를 드리러 왔다가 최 씨 부인의 눈빛 하나에 파혼을 선언하고 돌아갔다는 말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며느리 연화는 나흘이 지나도 버텼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버텼습니다. 1년이 지나도 그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가난한 선비의 딸이었습니다. 혼수라 할 것도 변변찮았지요. 가진 것이라곤 반듯하게 정돈된 손과 맑고 조용한 눈빛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처음 연화를 봤을 때 한마디를 했습니다. 평범하구나. 칭찬도 아니었고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판정이었지요. 연화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최 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연화는 새벽 첫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불을 지피고 연기에 눈이 매워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손이 터지고 갈라져도 약 한 번 바를 겨를이 없었지요.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오고 빨래를 삶고 밥을 짓고 다시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끝나면 발소리를 죽이고 시어머니의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치맛자락조차 소리 없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얗게 서리가 내린 겨울 아침. 마루에서 연화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씨 부인이 안채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썹이 미세하게 실룩였지요. 며느리야. 치맛자락 끄는 소리가 담장을 넘는구나. 법도가 없으면 집안이 무너지는 법이다. 연화가 멈추었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조심하겠습니다. 두려움도 반항도 아닌 다소곳한 수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연화라는 사람의 타고난 성품이었지요. 1년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매일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냥 정성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사고를 고우려면 최소 6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연화는 어두운 부엌에 혼자 앉아 솥 앞에서 눈을 붙이며 불을 지켰습니다. 똥이 틀 무렵 맑고 뽀얀 국물이 완성되었습니다. 나물은 손수 무쳤습니다. 간은 3번을 봤습니다. 상이 완성됐을 때 연화 스스로도 흐뭇할 만큼 정성스러운 밥상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상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간이 없구나. 연화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고 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연화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눈을 한 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집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에는 반찬 가짓수가 적다 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밥이 질다 했습니다. 그 다다음 날에는 국이 너무 뜨겁다 했지요. 이웃 안악들이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느냐고. 연화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틀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안악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참는 것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연화의 눈에는
지침이 없었습니다.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다만 밤이 깊어지면 방 한 구석에 혼자 앉아 갈라 터진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소리 없이. 그 손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무렵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며느리를 조금 봐주는 것 같다고. 사실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제 밥상을 받으면 숟가락을 바로 내려놓진 않았습니다. 한두 숟가락은 떴지요. 연화는 그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시간이 더 빨라졌습니다. 정성이 더 깊어졌지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연화를 가까이 두지 않았습니다.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받아도 됐다 한마디가 전부였지요. 연화는 그 말 한마디를 하루 종일 되뇌었습니다. 됐다. 그게 칭찬인지 아닌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혼자 방 안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무도 그 웃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매서웠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부터 강이 얼기 시작했고 우물에 얼음이 끼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듯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안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침이었습니다. 처음엔 한 번, 두 번, 그러다 연달아 거칠고 깊은 기침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화가 귀를 세웠습니다. 이불을 들고 안채 앞까지 갔습니다. 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어머님, 추우시면 이불을 더 드릴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원이 왔습니다. 들어올 때와 달리 나가는 발걸음이 유독 무거웠지요. 의원은 문 밖에서 연화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전염이 심한 병이요. 가까이 있으면 옮소. 각별히 조심들 하시오. 그 말이 집안에 퍼지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빨리 사람들이 사라질 줄은. 아들 준서는 그날 저녁짐을 쌌습니다. 시험이 코앞이라고 했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방을 챙겨주었지요. 하인들은 바깥채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밥을 가져다 줘도 문 앞에 놓고 사라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집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안채에선 여전히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은 촛불 하나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최 씨 부인 혼자 평생을 두려움으로 집안을 다스렸던 여인이 이제 그 두려움 때문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법도가 있었습니다.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어느 것도 따뜻한 손 한 번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렸습니다. 연화였습니다. 이불을 여며드리고 이마에 땀을 닦아드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최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가거라. 옳는다. 연화는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곁에 아무도 없으면 제가 있겠습니다. 최 씨 부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더 낮은 목소리로. 명령이다. 가거라.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나 가지 않았습니다.
약을 구해야 했습니다. 약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곧불에 좋은 약초는 강 건너 산기슭에서만 났지요. 강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새벽 어둠을 헤치고 강가로 달려갔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발이 눈 속에 묻혔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시 달렸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얼음은 한치도 깨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얼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5번, 10번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손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피었습니다. 연화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나으셔야 한다. 마침내 얼음에 금이 갔습니다. 그 틈에 손가락을 밀어 넣었습니다. 얼음 조각이 손등을 베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얼음이 깨졌습니다. 차가운 물 속에 손을 넣어 강바닥에 약초를 건져 올렸습니다. 손이 더 이상 손처럼 느껴지지 않았지만 연화는 품에 약초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연화는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불을 붙이는데 3번이나 실패했습니다. 4번째에 겨우 불이 붙었지요. 약을 다리는 동안 미음을 쑤었습니다. 조청을 조금 넣었습니다. 어머님이 단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1년 동안 지켜보며 알았습니다. 아무도 그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스스로 기억해 두었던 것이지요. 미음이 완성됐습니다. 약도 다려졌습니다. 연화는 2가지를 들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 시어머니의 발을 감쌌습니다. 그 곁에 앉아 한 숟가락씩 시어머니의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기운을 차리셔요. 제가 부족하여 어머님 속을 썩여 병이 나신 것 같아 제 마음이 미어집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새벽이 깊어졌습니다. 연화의 눈이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스르르 약상 옆에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잠결에 눈을 반쯤 뜬 최 씨 부인이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야윈 뺨, 땀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 그리고 그 손. 부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새벽이었습니다. 열이 내렸습니다. 최 씨 부인이 눈을 떴을 때 처음 본 것은 약상 옆에 쓰러져 잠든 연화의 얼굴이었습니다. 부인은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뺨은 야위었습니다. 눈 밑에는 시커먼 그늘이 졌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었습니다. 얼음을 깨던 그 손이 붉게 부어 터져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마른 핏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최 씨 부인은 그 손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평생 그 누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눈빛이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부인은 생각했습니다. 1년 동안 이 아이는 단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울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눈빛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염이 무서워 모두가 도망간 자리에 이 아이 혼자 남아 손을 다 찢어가며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법도가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부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삐걱거리는 관절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갈라 터진 손이었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법도를 강요하며 그 손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 다름 아닌 자신이라는 것을 부인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을 갑옷처럼 두르고 살았던 여인의 눈에서 처음으로 뜨겁고 부끄러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후회였습니다. 그리고 미안함이었습니다. 인기척에 눈을 뜬 연화가 당황해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됐다. 그냥 있어라. 연화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연화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열이 내리셨습니다. 최 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에 여명이 밝아왔습니다. 방 안에 처음으로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담장 너머로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마당에는 따사로운 햇살이 오래 묵은 기와 위에 내려앉았지요. 차디찼던 시어머니의 마음은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렇게 말해야겠습니다. 봄눈은 서서히 녹습니다. 그런데 그 얼음은 한 며느리의 손에 의해 산산이 깨진 것이었지요. 툇마루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찹쌀떡 한 조각을 떼어 연화의 입에 쏙 넣어줬습니다. 연화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수줍게 웃었습니다. 부인의 입가에도 오래간만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웃음이 담장을 넘었습니다. 골목까지 번져나갔지요. 이웃 안악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집에서 웃음소리가 났다. 최 씨 부인이 웃었다. 말도 안 된다. 그렇게들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연화가 강가로 달려가기 전 부엌에서 홀로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것을 제발 어머님만 나으시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늘 밖에는 연화가 맨손으로 깨뜨린 것은 강의 얼음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그 누구도 허물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마음속 얼음 궁전이었지요. 최 씨 부인은 그 겨울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법도보다 따뜻한 것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갑옷보다 강한 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단단한 마음을 녹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단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법도로 세운 집안, 아니면 진심 하나로 허문 벽?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만 압니다.